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트레버 노아라는 코미디언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범죄였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트레버 노아가 태어났을 때 남아공에는 배덕법이라는 인종차별적인 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백인인 아버지와 흑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트레버는 부모님의 범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었죠. 20세기의 남아공에는 배덕법 외에도 다양한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 인종차별 정책들을 통칭해 분리 격리라는 뜻의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공 인구의 20%도 되지 않는 백인들이 나머지 80%의 흑인들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했죠.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집단적인 인종범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파르트헤이트가 남긴 상처들은 여전히 남아공 흑인들의 삶을 가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백인과 흑인으로 분리된 국가에서 혼혈인으로 살아야 했던 트레버 노아의 자서전 태어난 게 범죄의 배경이 되는 20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습과 그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흑인들의 대륙인 아프리카에 어떻게 백인들이 살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항해술의 발전으로 대항해 시대가 한창이던 1600년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양 국가들과의 무역을 시작합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네덜란드 상인들은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세우게 되죠. 네덜란드에서 인도를 지나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무역 항로는 자그마치 8개월이나 걸리는 매우 긴 여정이었는데요. 선원들은 항로 중간에 있는 남아프리카의 살다나만과 테이블만에 정박해 배를 정비하거나 원주민들에게서 음식을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1647년에 네덜란드 선박 하나가 테이블만에서 난파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다행히 목숨을 건진 선원들은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위해선 다음 함대가 자신들을 구하러 올 때까지 약 1년 정도를 낯선 땅인 남아프리카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지금의 남아공의 입법 수도인 케이프타운 지역에 정착촌을 꾸려 살기 시작하죠. 식량을 구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배에 실려있던 화물과 원주민들이 키우던 소를 물물 교환하기도 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해 고기를 얻기도 했죠. 우호적인 원주민들과 풍족한 식량 자원 덕분에 선원들은 1년 후 무사히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 돌아온 선원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동인도 회사에 남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개척할 것을 건의하는데요. 기후도 온화하고 식량도 풍족한 케이프타운 지역을 동양 무역을 위한 중간 보급항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165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얀 반 리베크라는 인물을 앞세워 케이프타운 지역에 네덜란드령 케이프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게 되는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역사의 시작이었죠. 이주민들은 정착 초기에는 원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갔지만 식민지가 점점 확장되자 몇몇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의 목장에 침입해 소를 훔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1659년 이주민과 원주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에서 패배한 원주민들은 이주민들의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주민들은 흑인 원주민뿐만 아니라 노예 무역을 통해 들여온 동양인 노예들까지 농장의 인력으로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백인들이 케이프 식민지에 정착한 지 단 10년 만에 남아프리카는 유색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수의 백인들을 위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18세기가 끝날 무렵에 이주민들의 영토는 케이프타운 북부의 오렌지강과 맞닿을 정도로 넓어졌는데요. 오렌지강 위로는 드넓은 사막이, 동쪽으로는 원주민들의 왕국인 줄루 왕국이 있어 더 이상 함부로 영토를 넓힐 수는 없었죠. 그 사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 유럽을 떠나 남아프리카로 이주해온 프랑스인과 독일인들이 이주민 집단에 섞이기 시작하면서 케이프 식민지의 백인들은 본국인 네덜란드인들과는 구분되는 정체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훗날 이들은 네덜란드인이 아닌 아프리카 토착 백인이라는 의미의 아프리카노라는 새로운 인구 집단을 구성하게 되죠. 1795년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나고 네덜란드가 프랑스에게 멸망당하자 이를 틈탄 영국이 네덜란드의 케이프 식민지를 점령합니다. 프랑스 제국이 무너지고 네덜란드는 다시 독립하지만 영국은 1814년 영국 네덜란드 조약을 체결해 케이프 식민지를 공식적인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시켜버리죠.
식민지의 주인이 영국이 되면서 케이프 식민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덜란드어가 아닌 영어가 공용어가 되고 영국인 이민자들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영국의 노예제 폐지 정책으로 인해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존해 농장을 운영하던 농부들은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게다가 18세기 후반부터는 식민지 동쪽의 국경 지역에서 원주민인 코사족과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영국 행정부에 대한 불만, 코사족과의 국경 분쟁, 영국인 이주민들로 인해 점점 좁아지는 식민지 내에서의 입지 등이 아프리카너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10,000명이 넘는 아프리카너들이 케이프 식민지를 떠나 내륙 지방으로 대이동하는 그레이트 트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레이트 트랙에 참여한 아프리카너들 중에는 농민이나 유목민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네덜란드어로 농부를 의미하는 보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보어인들은 남아프리카 내륙으로 퍼져나가 오렌지강에서 뻗어나오는 지류인 바알강 유역에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을 건국합니다. 이로써 19세기 남아프리카는 영국인이 차지한 케이프 식민지와 나탈 식민지, 보어인들이 차지한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 그리고 줄루족과 코사족 등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세운 여러 부족 국가로 나뉘게 되죠.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영국에 의해 줄루 왕국이 멸망하고 보어인들과 영국 사이에도 두 차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어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은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영국은 남아프리카 전체를 차지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전쟁 과정에서 아우슈비츠의 모태가 되는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거나 민간인을 학살한 것에 대한 반발로 국제사회는 물론 자국민들에게도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이에 부담을 느낀 영국은 1910년 케이프, 나탈, 트란스발, 오렌지 식민지를 통합해 남아프리카 연방을 출범시키면서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내정에 대한 권한을 남아프리카 연방에 위임합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간섭은 받지 않는 자치령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이죠. 1934년에 영국 본토와 자치령의 평등한 권리를 규정한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따라 남아프리카 연방은 사실상의 주권 국가가 됩니다. 영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남아프리카는 다시 아프리카너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1961년에는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면서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1948년부터는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내세운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인종차별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하죠. 1952년 통과된 통행법은 16세 이상의 모든 흑인에게 통행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별도의 허가 없이는 72시간 이상 도심 지역에 머무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분리시켰을 뿐 아니라 인종 간 혼인은 물론 성관계까지 법으로 금지시키기도 했죠. 1970년에는 흑인들에게 자치권을 준다는 명분으로 국토의 13%밖에 되지 않는 땅에 흑인들만의 국가인 홈랜드를 설치하는데요. 하지만 홈랜드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기 때문에 흑인들은 여전히 남아공 도심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홈랜드의 국민이 된 흑인들은 남아공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흑인들을 못살게 굴던 아파르트헤이트는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공식적으로 철폐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는 용서하되 잊지 말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흑인과 백인 간의 화합을 이끌어냈고 덕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수백 년간 지속됐던 백인 우월주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책의 저자인 트레버 노아는 현재 미국에서 유튜브 구독자 900만 명을 보유한 정치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고 있는데요.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겪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기억을 종종 개그 소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트레버의 공연을 보다 보면 남아공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빌 게이츠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 책을 추천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영화화까지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트레버 노아의 스탠딩 코미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통해 책을 구매하시거나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 속의 방이었습니다. I grew up in South Africa. That's where I still live. I enjoy it. Grew up there during a time known as apartheid. For those who don't know, apartheid was a law in our country that made it illegal for black and white people to interact with one another. You know, this was against the law.
And so this world was awkward for me growing up because I grew up in a mixed family. Well, with me being the mixed one in the family. My mother's a black woman, Xhosa woman, born in South Africa. That's one of the languages with the clicks, Xhosa. So a black woman. And then my father's Swiss. But they didn't care, you know. They were mavericks, fighting the system. My mom was arrested for being with my dad. She would get fined. She would get thrown into prison for the weekend. But still, she'd come back and she's like, woo, I don't care. Woo, can't tell me who to love. I want a white man. Woo! She's crazy, my mom. This is crazy, you know. And my dad was also like, well, you know how the Swiss love chocolate. So he was in there, you know.